토론을 진행해 주실 좌자님께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보통 토론회 하면은 발표 끝나면은 3분의 1은 다시 나가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굉장히 인정이니까 뜨거운 거죠. 상급경실료 문제가 사실 새삼스러운 이슈는 아니죠. 뭐 제가 건강보험을 공부하는 때부터 역사가 유구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아까 발표자에도 보니까 1977년에 우리가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는데 1978년에 일부 이제 지침이 있죠. 일반 병실을 이렇게 찼을 때 상급 병실로 이제 할 때 차이를 불인정한다 이런 이제 고시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년 넘었을 겁니다. 이게 프랑스로 한번 기억합니다. 프랑스에 제가 출장을 갔는데 상급병실 문제가 궁금해서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지 저는 그 당시의 얘기들이 자기들은 앞으로 이제 병원을 지으면은 좀 1인실 병원을 짓는다. 2000년대 21세기는 그런 식으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근래 얼마나 현실화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 조간에 신문들을 보였습니다. 전문지하고 것이 나는데 이하 의료원의 제2 부속병원 마곡지구에 거의 10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세워줍니다. 1인실 병원을 짓는다. 이게 이제 의료원장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짰는데 여기 보면은 그대로 읽어보면은 상급병실료를 못 받게 될 상황에 우려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될 걸 염두에 두고 1인실 병원을 이제 짓겠다는 게 앞으로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하 의료원만의 이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도적으로 1인실 병실을 좀 짓겠다는 그런 아침적인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이제 제시한 제안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개선 방안을 혁신하기보다는 개선에 가까운 이런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준병실료 이제 좀 인상을 하면서 이제 기준병상 비율, 확보 비율을 이제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늘리고 인실별로 이제 차등하는 걸 추가적으로 이제 숫가를 좀 차등하고 환자 보유 부담도 좀 차등하겠다. 대략적인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자나 이제 의료기가 얼마나 이제 만족할지 이제 그리고 또 병원 경영의 측면에서 수익 가성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이제 계산을 해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해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물어보니까 별로 계산해 본 적은 없다고 이제 병원 쪽도 그렇고 행복의료기획단도 이렇게 계산해 본 적은 그다지 숫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토론도 서로 이제 논리 싸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토론의 순서를 이제 저는 이제 앉아 있는 순서대로 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환자 쪽에서 먼저 이제 토론이 하고 그다음 의료계 쪽에서 하고 그다음 전문가 이 순서대로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좀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처음에 이제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이 건강보험 가입자 포럼 대표인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 먼저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병원협회의 부회장이자 상급 병원 협의회장님이신 이박선원 부회장님께서 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는 고대 윤석준 교수님 하시고,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다시 이제 환자 대표 쪽으로 왔습니다. 안상호 선천성 심장병 함의 대표님께서 이제 좀 해주시고, 다섯 번째로
대한병원협회 경영이사이신 조화동 선생님께서입니다. 여섯 번째 보건사업진흥원의 박수경 팀장께서 해주십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이제 환자시민단체보다 이제 언론에서 나오신 김동석 기자님 좀 해주시고, 그다음 여덟 번째는 대한의사협회 보험사 서인석 선생님께 기회를 드리고, 아홉 번째 이상명 고사연 본부장님께서 하시고, 마지막으로 정부 측에서 이제 좀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략 제가 한 분당 한 7분씩 정도 해주시면, 제가 다 못 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재겠습니다. 7분 고민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고, 끝나면은 플로어에 좀 기회도 드리고, 시간이 조금 더 나오면은 이제 환자가 공급자에게, 공급자가 환자에게 뭐 이렇게 또 서로 질문하는 기회도 제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재 안전수의 위원장님께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포럼은 따로 대표가 없어서 가입자 조직이라는 말씀드리고, 건강보험 가입자 포럼에 조직된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경자입니다. 먼저 이 토론의 제목이 상급 병실료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다 보니까 애초에 상급 병실료 문제를 왜 개선하려고 했던가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선을 위한 아주 정책적 세밀한 안을 제시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가장 핵심인 3대 비급여를 포함한 4대 중증질환의 100% 국가 보장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급 병실료 문제를 접근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현재 좀 문제 있으니 개선할 거냐에 따라서 저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자리에 온 것은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전제로 논의돼야 된다. 즉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3대 비급여 중에 하나인 상급 병실료 문제를 어떻게 100% 국가 보장을 할 거냐라고 하는 전제로 출발되어야지, 개선을 위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목대로 하면 결국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현재 갖고 있는 안은 공약을 이행을 전제로 한 논의 아니라기보다 문제를 조금 개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접근의 방식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거냐를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과정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과 단계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거냐에 따라서 로드맵을 제시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제를 분명히 하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마 이런 안을 내면서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실상 저도 이 상급병실료 문제만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의료 공급 체계의 문제, 그리고 예를 들면 집주가 문제 다 일어날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적 함께 우리나라의 의료 공급 체계가 같이 변화되지 않는 상급병실료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료 공급 전달 체계가 반드시 1, 2, 3차 정상화되고 보다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역 병상 총량제도 저희가 이야기하고, 하나의 법인에서의 병상 총량제도 제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쭉 지적했는데, 이거 역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공공의료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공공의료 기관이 기본 30%가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많은 의료 제도의 변화를 주었지만 결국 상당히 왜곡된다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 기관의 확장과 실제로 30% 실현되는 과정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상급병실료 문제가 되어야 의료기관의 집중 문제와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전제되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안의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둘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제가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 작년에 대통령에게 줄기차게 후보들에게 요구했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상급병실을 내면서 입원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입원할 경우에
본인이 부담하는 건 맞지 않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입원의 경우에 환자 보호자 추가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것이 전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러한 이하는 다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안에 대해서 제가 의료민영화 저지와 부상으로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의 공동집행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아직 조직적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저녁부터 논의를 시작할 건데요. 그래서 조직에 대한 입장 발표는 추후하겠고 지금 개인적 입장을 이야기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기본 일반 병실의 기준을 4인실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이유는 우리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도 4인실로 설계했고 제가 논의를 같이 하고 있는 성남시 의료원권립도 4인실을 기본 일반 병실로 설계해서 지금 이제 건설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5인실, 6인실, 심지어 8인실도 있는데 4인실을 기준으로 한 일반 병실은 의미가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준 병상을 70%나 75% 이런 것이 아니라 8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80%가 되든 90%가 되든 그 퍼센테이를 제외한 나머지 그런 병상에 본인이 원하지 않은 입원했을 때 또 돈을 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안을 동시에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어느 분은 이런 제안도 합니다. 응급실의 경우에 입원 환자의 경우 차등 병실료를 최소한 3일이든 며칠은 면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한편으로 보면 응급 환자를 통해서 결국은 상급병실로 입원하는 수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병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경우 병원의 손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보는 부담을 일정으로 다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기본 이용자는 특별한 이득이 없는 상태에서 수가만 인상되는 결국은 보장성은 오히려 증가되지 않는 예를 상급병실에 입원해서 입원비는 줄지만 기본 이용자는 이득 없이 수가만 인상되는 거여서 사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손실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기준 병상 이상을 도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고요. 기준 병상을 80%든 저희가 제안하는 것처럼 이상 도입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등급 가산도 할 수 있겠다라는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 얘기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전제를 깔았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공약이었던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상급 종합병원 이용을 통한 환자 보호자 부담을 전액 100% 국가가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이행하는 안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전에 검은색 넥타이를 입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상급 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이 조의를 펴야 될 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정영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의 이 안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또 최종적인 것도 아니고 그저 한번 예를 준보고 앞으로 계속 토의해 나가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 국민행복의료기획단 맞습니까?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국민의료 공급 불행의기획단으로 돼서는 안 되겠죠. 지금 저희들은 이 기획단이 발족할 때에 가장 그 중심에 서 있는 의료 공급자인 병원계가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획단에서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좀 같이 가서 노력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주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리 할 말이 지금 없습니다. 또 이란이안 아까 김영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란이안에 대해서 뭐가 뭔지
뭐 그것이 어떤 또 순리인가 역행인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의료행복기획단의 이 안을 기획단과 그다음에 주관을 보건행정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행정학회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고 그동안 보건행정학회가 우리나라의 제도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몇몇의 핵심 인사들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결정이 이 나라 의료를 죽이는 결정으로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박근혜 정부의 공약 사업에 대해서 잠깐 적어듯이 달려가고 있어서 제가 아는 공약은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이고 그 보장성은 필수 의료에 대한 보장성이다. 그들이 원해서 선택하는 부분까지 재정을 들여서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고 이미 보장기획단에서 그것을 작업을 끝냈고 벌써 시행에 10월서부터 초음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보장성 강화가 85%입니다. 그럼 100% 보장을 해줘야 될까요? 그러면 다른 의료행위도 다 보장을 해줘야 될까요? 그 재정을 어떻게 하지요? 저는 그것이 첫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급 병실의 역할이 뭐였냐? 난 좀 더 좋은 병실에 입원하겠다라는 선택권을 보장을 해줬죠. 그 선택에 의해서 나온 그분의 돈을 가지고 우리는 병원 경영을 그나마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은 어떻게 했지요? 보험료율을 수입의 5.7%, 8%만 내도 원하는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칼에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은 의료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상급병상 운영 개선에 위해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잠깐 생각을 해보죠. 우리나라가 OECD에 들어간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에서 아픈 사람이 치료받는 환자들이 6인실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거 의료인이 보기에도 아주 안쓰럽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적 합의를 먼저 해서 과연 일반 병실이 어떤 것이냐? 3인용이 맞을 거냐? 4인용이 맞을 거냐? 면적은 어떻게 될 거냐? 서비스 수준은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을 국민적 합의로 먼저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 들어간 재정이 얼마냐? 그 재정을 추산을 해보고 선진국 다운 의료기관 재정을 투입을 하고 그 재정 투입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택진료까지 간다면 국민들이 6% 내지 7% 보험료 인상에 합의를 해주셔야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현행보험 입원료 수가 현실화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죠? 일반 병실 상급 종합병원 본인 부담 10,000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밥값 본인 부담 한 끼 2,500원이니까 7,500원입니다. 17,500원만 내면 병원에 치료도 받고 안락하게 있는데 왜 일찍 퇴원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민영보험이 들어있어서 환자들이 퇴원을 하는 완전히 낫기 전에 퇴원 안 하고 좀 더 나은 병실이 없습니까? 상급 병실이 없습니까? 상급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상급 병실이 일반 병실이 상급 병실까지 갔을 때는 상급 병실이 먼저 채워지겠죠? 또 좋은 병원이 먼저 채워지겠죠? 그러면 재정이 불어나는 게 얼마겠죠? 그리고 저 사람은 조금 더 내고 2인실에 갔는데 나는 왜 6인실에서 고생해야 되냐? 국민들이 형평성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도 가장 이제 좀 우리가 선결로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얘기하는 보장성 강화, 국민들의 주머니만 가볍게 하고 돈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의료는 그렇습니다. 돈을 조금 내겠다. 그래서 보장성 강화다. 그것보다도 어떤 양질의 의료를 내가 받느냐. 내가 정말 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낫는다는 보장이 중요합니다. 즉 의료기관의 보장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보장성이 강화가 되고
나은 진료를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중환자실에서 2인실로 가면서까지 좋은 병원을 선택할까요? 그렇게 하자, 그건 믿음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그러면 그 병원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잘 나와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에는 여러 선생님이 아펜덱토미 충수형 수술하려면 기존 병실이 없어서 열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열흘 기다리시겠습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터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 가든지 적시에 다 진료합니다. 단지 조금 좋은 돈을 조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조사에서도 현행 기준 상급병실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 이상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협회는 결론적으로 현행 입원료를 현실화, 원가를 보상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상급병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은 대토론을 거쳐야 되는데 그 현실에 서 있는 병원협회가 참여를 하는 그런 토론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안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면서 토론을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급석 발표하신 관계자 선생님, 정현선 교수님 의견하고 두 분의 토론자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 더 차분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공약도 관련이 없는 건 아닌데 문제는 대통령이 공약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해법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실제 이 상급병실과 관련돼서 어떤 가장 큰 모순을 느끼는가를 한번 헤아려 보면 사실은 핵심이 뭐 비용 부담이 과다하다 이런 문제도 물론 있지만 공정하지 않다 이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보험자나 아니면 의료계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들로 저는 알고 있는데 프로에 계신 분들도 아마도 적어도 몇 번씩은 저런 전화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입원 결정서를 받았는데 특히 창북종합병원에서 입원 결정서를 받았는데 언제 입원할지 모르니까 좀 부탁을 해서 입원을 빨리 땡겨달라 이런 전화를 아마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받아봅니다. 또 조금 있어서 어쨌든 입원이 되면 좀 이따 이어서 패키지로 또 연락 옵니다. 입원했더니 내가 원치 않는데 1인실이나 2인실에 있는데 빨리 다인병실로 입원시켜달라 이런 전화가 보통 시리즈로 옵니다. 그런 전화를 오면 참 난감한데 가만히 있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떻게 우연히 아는 분들이 있어서 부탁 전화를 저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럼 또 어떻게 좀 빨라져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부탁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사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다수가 그런 부탁을 통해서 순서를 땡기고 또 1인실에 있다가 또 다인병실로 옮기는 과정에 또 부탁을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아주 보편적으로 만연된 현상 아닙니까? 우리 선진국 얘기를 하는데 어느 선진국에서 이런 제도가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제가 응급실에 또 쉽게 얘기하면 요새도 창북종합병원 일부 병원들 보면 응급실에 아직도 입원을 목적으로 대기하는 분들을 드물지 않게 봅니다. 제가 이런 현상은 전국의 전 세계 병원을 저도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유일하게 봤습니다. 저 베트남 갔을 때 봤습니다. 코이카 일 때문에 베트남에 가봤을 때 베트남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는 환자, 돗자리 껴놓고 누워있는 환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확 유사하다 대한민국의 지금 현상이. 적어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 문제는 꼭 개선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개선하는 과정이 쉽게 얘기하면 공정한 룰에 의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게끔 제도를 설계하는 게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드리면 우리가 1980년대 서울에 사셨던 분들 충무로에서 영화 보러 갈 때 가보면 꽉 줄 서 있다가 금방 매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흩어지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좀 있으면 또 이상하게 생긴 분이 오셔서 암표를 팝니다.
팔아서 어떻게든 들어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았던 저도 세대라서 저 개인적으로 약간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영국에 갈 일이 있어서 런던에 갔는데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뭐 축구 선수 경기가 런던에서 있다고 해서 영국 프로축구 이렇게 인터넷을 봤더니 다 표가 매진됐어요. 근데 제 어릴 때 경험에 표가 매진돼도 항상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저는 그 경기장 앞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 못 들어갔어요. 그게 영국의 선진 사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룰을 바로잡는 게 단지 한국 병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이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도 설계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들 몇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정 교수님 발표상에 쏠림 현상 우려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것도 우려해야 되는데 또 하나 그려야 될 부분이 무임승차 현상도 동시에 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제도권 내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소위 평균 가격의 개념으로 섣불리 받아들여버리면 지금 현재도 이 문제는 상급병실로 인해서 벌어지는 많은 소위 불합리성의 대부분은 상급종합병원, 그 중에서도 잘 나가는 일부 상급종합병원에 저는 국한된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지 않은 병원들이 오히려 무임승차로 이득을 바라보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가면 좋겠느냐. 근본적으로는 의료기관 내부를 들여다보는 정책들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앞으로 좀 잘 설계돼야 됩니다. 아마 보면 의료기관 내부의 정책들이 별로 없어요. 외부에 여러 규제들은 있지만 우리 병상과 관련돼서 현재까지 존재하는 규정도 제가 기억하는 건 면접 기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현재까지 공급자분들은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몸통을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부분들을 뭐 어떻게 질서 있게 갈 거냐. 정리하면 현재까지 나왔던 대안 중에 저는 첫 번째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별로 홈페이지에다가 얼마나 기다리면 소위 입원이 가능한지를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개하는 게 첫 번째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 1인 병실 기다리는데 며칠, 6인실 가려면 며칠,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까지만 발전시킬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제가 보기에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은 부분 해소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병실을 확대하는 논의를 하고 그러려고 해도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병실이 같은 병실이 아닙니다. 여러 시설 환경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걸 동일 가격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병실의 등급제를 실시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동시에 진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위 선별급여 형태로 보험제도 내로 다 받아들이는 그 순서들이 질서 있게 전개되어야 이 문제가 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